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하루가 벌써 갔군요. 오늘 개기월식 있는 날이라고 하는데 우리 방송 보시다가 한번 바깥에 살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이 이란을 쳤는데 트럼프 대통령 4주 안에 전쟁 끝난다 어쩐다 말이 많은데 생각보다 이란이 세서 지금 매우 사면초가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 지금 합니다. 여기 잠깐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민주 민주당 선임 부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민주당은 김민주입니다. 네, 압도적 오산 김민주 예비 후보시고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국민 욕바지. 아유 왜 그래요? 요즘 비슷한데. 욕바지. 제일 잘 나가면서 아니요. 우리 소장님 좋은 일 있는 거죠? 네, 뭐 다음 주부터 그 YTN 아침 라디오 노영희 변호사님이 하셨던 네. 7시 10분부터 9시 제가 물려받아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이게 진짜로 너무 김성환 평론가님도 진작 진행하셨었고 그런데 참 우리 선배님들 뒤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YTN에서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탁이 되신 거예요? 제가 작년 11월 달부터 그 대타 진행을 몇 번 했었어요. 아 김영수 네, 휴가 가실 때마다 네. 대타 진행을 몇 번 했더니 거의 PD 분들하고 작가분들이 저를 계속 추천을 했었나 봐요. 한 3개월 정도 전부터 계속 좀 하라고 그랬었어요. 와. 근데 아침에 내가 못 일어난다 그랬는데 되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와. 감사하다고 해가지고 야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우리 감사합니다. 장성철 소장님 YTN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장성철의 뉴스 명당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94.5 맞습니다. 안 잊어버리셨구나. 네, YTN 라디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아침 7시 10분부터 9시까지 정말 불꽃 튀는 진행 실력을 저희들에게 선보여 주실 예정입니다. 재밌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 자, 우리 김민주님 네. 경선하시는 겁니까? 오산에서? 아직 그 공천 심사를 안 받았어요. 예, 공관위 심사가 아마 다음 주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3월 말 당의 그 프로세스나 일정에 따르면은 3월 말 4월 초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뭐 서울시장 후보라든가 이런 예. 굵직굵직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경선 후보 누구 다 나왔는데 다 나왔죠. 예. 보면은 그 정청래 대표가 공언했던 바대로 거의 컷오프 없이 거의 모든 후보들 다 경선에 붙였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 남은 인천하고 경남만 아마 단수 발표될 걸로 보이는데요. 부산은 이제 추가 공고를 했고요. 전재수 전 장관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은 거의 시도지사 공천은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지사는 단수공천 우상호 네. 전 의원이 혼자 되셨잖아요. 신청하셨어요. 다른 후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부산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전재수 의원한테 신청 다시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던데. 추가 공모니까요. 거기에 이제 전재수 전 의원, 전 장관께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간은 신청 기간에 신청을 못 하셨는데, 그래서 부산시당이나 중앙당에서 볼 때는 추가적인 부산시장 선거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것 때문에 추가 공모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원래 왜 신청 기간에 신청 안 하셨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장관님은 못 여쭤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잠깐 멈추신 것 같아요. 정리하실 분이 예. 있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와중에 신청 기간이 지났고 네. 그런데 당에서는 꼭 필요한 인재니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추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둔 거거든요. 특별 대우 아닙니까? 이게 저 시도지사 이럴 수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아니 저 시도지사 그 공천 프로세스는 우리 생각에 굉장히 제 기억이 정확히는 않은데 1월 초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장관 신분이었던 시절에 아마 공모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노특정인을 낙점해 놓고 지금 추가 공모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반드시 국민의 기대에 맞게 부산시장 선거를 이기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판에 지금 누가 경쟁자라고 내가 경쟁하겠다고 나와요. 전재수 전 장관이 지금 압도적으로 이해성 높잖아요. 전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님이 도전장을 내밀고 계세요. 네, 김성수님께서 믿고 찾는 장성철 굿굿굿 이러셨네요. 그분인가요? 김성수 문화평론가? 아니. 아니 김성순. 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수 평론가. 스픽스에서 저를 이렇게 칭찬하는 댓글을 써주시다니 용감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수계 윤석열님이 장성철이 윤석열 정권 끝냈는데 큰 역할한 거는 맞습니다. 진짜 좀 죽을 뻔했어요. 저 진짜 정말 말로 안 해서 그렇지. 저 얼마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저를. 네, 이명철님 장성철 억울해서 출세했네. 아, 억울해서 출세했네.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패널들이나 이렇게 진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올려주시는데 우리 장성철 소장님처럼 양쪽에서 욕먹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보적인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 이렇게 YTN 라디오 진행까지 하시게 되니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 비결은 뭔가요? 다 까면 돼요 그냥. 여기저기 다 까 그냥. 지금 저 전재수 장관도 막 까고. 그렇군요. 좋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이번에 제일 지금 좋다는 거잖아요. 여론조사상에는 제일 높게 나오고 있죠. 일단 이번에 민주당이 부산은 꼭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전략공천을 해서라도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네.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가 네. 봅니다. 아마 경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그 대구, 경북, 부산 이런 쪽에서 아주 분위기가 좋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좀 보수파를 지지하고 그쪽 성향이고 그렇지만 부산시장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전재수 장관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고 참 성품 훌륭하시고 욕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지역 활동하시고 그만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요. 평가를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상구님께서요. 장성철이 뉴 이재명인가요? 뉴 이재명으로 왔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선언했죠 시사인에서 오. 네, 뉴 이재명이다.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굳이 뭐 억지로 비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제가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 대통령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이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유 이재명이다. 와, 그러네. JSL4011님께서요. 저도 장성철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응원 많이 하셨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뉴 이재명님을 자랑하고 계시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신인규 변호사도 저는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렇게 양식 있는 평론가님들이 많이 양식 있는 많이 뉴 이재명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준다니 참 좋은 일입니다. 자, 우리 이란 얘기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이 났는데 미국은 뭐 지상군 투입 못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여론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미국 내에서도 한 60%는 지금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율 떨어졌는데 중간 선거 앞두고 뭔가 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란은 그렇게 만만한 상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권을 바꾸기도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아요. 뭐 팔라비 왕자가 뭐 자기가 무슨 하셔가지고 정권을 잡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란이 신정 정치를 하고 독재를 해온 것도 사실이고 그건 비판받을 대목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반정부 시위 벌였던 사람들 마구잡이로 잡아간다거나 또 사실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 체제 자체가 저렇게 허약해가지고 금방 무너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후임자를 뭐 88명이 선출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강경한 사람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란 군부의 핵심은 혁명수비대인데 혁명수비대는 그냥 단순히 군부가 아니고요. 이란 경제, 모든 사회에 다 조직망을 갖고 있는 이란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엄청난 조직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혁명수비대 그 조직 자체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친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뭔가 뭐 마두로 없애고 나니까 베네수엘라 뭐 2인자가 미국하고 좀 친하게 지낸다 이런 정도 수준이 되기는 어렵고요.
지상군 투입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이라크에 막 탱크 몰고 막 들어가가지고 속전속결로 막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이 이란은 굉장히 고원지대에 있고요. 엄청나게 산악지대가 많아요. 그리고 인구도 9,300만? 네. 인구도 1억 명 가까이 되는 나라고요. 땅덩어리도 남한 면적으로 따지면 한 16배 되는 나라예요. 그걸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미군이 다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피해를 손실을 감수해야 될 텐데 그거는 그냥 지금 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이란이 지금 펼치는 거 보면은 유럽까지 지금 전쟁에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중동뿐만 아니라. 사실 유럽도 지금 미국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부담감이 장기화될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은 최대한 일종의 뭐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불능하하면서 전쟁에서는 어쨌든 이란이 이기기 어려우니 이란하고 대화 테이블에 이란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최소한 전쟁을 끝날 만한 명분 정도를 얻는 것, 이걸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당면한 목표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체제 수호를 위해서 창설한 최정예 부대입니다. 정규군과 함께 양대 군사 조직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팔레비 왕조의 군사 조직을 계승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그 세력이 막강하고 모든 사업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죠. 사실 이란이 되게 젊은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이란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되게 젊더라고요. 네. 참 신기하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란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힘들 것이고 장기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어려운 싸움이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18, 19세기 때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힘의 논리가 세상을 그러니까요. 지배하는 것이 아닌가. 네. 저렇게 그냥 베네수엘라 때리고 이란 때리고 그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때린 거 이거를 서방 사회가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 김정은이 또 제일 두려워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김정은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지금 만만이라고 하고 있고요. 네. 실제 트럼프가 평화를 주장하면서 들어왔는데 자기는 계속 전쟁의 신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게 매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해가지고 결국에는 뭐 거기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운다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이 석유화학 분야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석유를 사가지고 와서 그걸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데 가장 잘하기 때문에 중국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이 석유 원유가가 올라가면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데요. 전체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이고 일본은 12%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서로 합치해서 서로 단합해서 이 국제적 난국을 좀 헤쳐나가는 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힘쓰려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체력 단련하고 있나 그러면? 걷기 운동하고 네. 산책하고. 체력 단련. 그러네. 자, 좋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가 있네요.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공습으로 중동 하늘길이 마비가 됐는데 중동에 100만 명이 발이 묶여 있는데 일부 부유층이 비행기 자기네 거 타고 전세기 타고 탈출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5억인가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던데. 뭐 그것도 가격이 몇 배로 뛰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나 이런 쪽에 가 있는 외국인들이 다 하늘길이 막혀버리니까 네. 오만은 이제 중립국가로 평가받고 있잖아요. 네. 오만으로 육지로 이동한다거나 사우디, 그러니까 지금 그 홍해에 있는 그쪽하고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석유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해안 쪽하고 양쪽으로 사우디가 양쪽으로 지금 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육지로. 네. 이동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사설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일반 사람들은 감히 시도하기 어려운 방법이고요. 우리 제외 국민 같은 경우도 지금 발이 묶여 있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2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다 하늘길로 탈출시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너무 인원이 많아서 그 경우에도 역시 육지로 이동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민간 항공기로 일부 나오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군용기 투입해서 태워서 우리가 데리고 나오고 이런 작전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지금 보면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베트남전에서 그
그 베트공이 구정 대공세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피해는 별로 안 봤는데 미국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서 베트남 전을 종전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지금 이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두 인근 나라 12개 나라로 다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쏘는데 또 이거를 그 민간 어린이 뭐 이런 민간이나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미사일을 날려서 두바이에서 가장 그 유명한 그 인공섬까지 미사일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개국에 관련된 민간 피해가 더 극심해질수록 전 세계가 이제 공포, 전쟁의 공포에 떨면서 이것이 미국 국민들을 좀 자극해서 중간 선거까지 노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간 선거 앞두고 지지율 하락세 많이 하려고 시도했던 이 건 사실은 뭐 겉으로 내세운 명분은 핵무기 개발하지 말아라, 뭐 탄도미사일 뭐 어쩌라 이런 얘기였지만 실제는 이 석유 패권하고 자신의 지지율 때문이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너무 속내가 빤히 들여다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피해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연방 대법원에서 왜 관세 그 문제 있다라고 판결 나고 바로 이란 공격하는 것도 좀 시기적으로 좀 예, 재밌기는 했습니다. 타이밍이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라 아주 목소리를 크게 높였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법개혁 3법 처리에 대해서 반발로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책임을 지고 물러갔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을 물러날 게 아니라 대법관도 물러나야 되고 네. 여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박영재 전 사법행정처장의 사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법개혁 3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항의 표시였는데 그러고 나니까 민주당에서는 대법관도 그만두고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것으로 해라. 뭐 이제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승철 수석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탄핵을 시키는 게 맞지 그냥 정치적으로 집권 여당이 계속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대로 대처도 하지도 못했고 또한 법조계의 여러 가지 안들을 제대로 정치권과 합의를 하지 않고 협상을 하지도 못함으로써 그쪽 법조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불신감이 높아진 것은 알겠는데 네. 일단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정치적인 입장이 다른 쪽에서 계속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헌법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를 좀 정해놓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그러면 탄핵을 오히려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2021년도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사퇴하라고 그랬죠. 사퇴하라고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었고요. 심지어 의원들이 단체로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차량을 막아서면서 대법관으로 난입을 시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다가 그게 2021년 4월 23일이었는데. 너는 도대체 보수 패널이냐 아니냐 막 그게 말. 그럼 그때는 왜 그랬던 거죠? 그때 그 무슨 거짓말했다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 네, 거짓말을 뭐더라? 했죠. 그 네. 사퇴하라 사퇴안에 어떤 무슨 그 법관인가? 법관의 그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사퇴하지. 그리고 뭐 그냥 그 공간에 놀이터도 만들고 해가지고 뭐 손자들까지도 뭐 자식들까지 다 공간에 살게 기억나네. 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도덕적으로 맞냐 막 그런 거 가지고 묶어가지고 그냥 사퇴하라고 그랬죠. 뭐 며느리랑 뭐 누구랑 뭐 공간으로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네 안 했네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되게 말들이 되게 많았었었는데 실제 이제 그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였네요. 네? 임성근 부장판사. 맞아요. 임성근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이 지금 그 내란범 중에 한 명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아마 변호하고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봤는데 다 네.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런 생각을 끼리끼리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재판에 개입한 것 때문에 그래서 논란이 됐던 거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그래서 이제 탄핵안이 발의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나중에 기각이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탄핵안 발의되고 난 다음에 탄핵안이 발의가 됐는데 당신이 지금 사퇴를 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다고 하는 건데 네. 이제 그
이 사람이 녹음을 한 거야. 대법원장이 얘기한 거를. 임성근 부장이. 예, 임성근 부장이. 그것도 좀 어이가 없지. 대법원장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녹음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조선일보에 넘겨가지고 알려줬어. 이 사람이 맞아요. 직접 조선일보에 또 찔러줬어 이거를.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이 사안을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짓말 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건데. 맞아요. 그 때문에 그렇게 집요하게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할 때 그 어이없는 절차 봐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대법원 역사상 그런 일이 처음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소부로 간 것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그리고 아흘에 만에 딱 심리 2번 하고 어떻게 무죄를 유죄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노조에서도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맞아요. 프로젝트가 은밀히 진행된 거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뭐하러 대법관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놔요. 최대한 수기하는 과정. 대법원이 결정하면 판례가 되는 건데 네.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의견을 모으도록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그런 식으로 뚝딱하고 그러니까 판결을 낼 것 같으면 대법원장 혼자서 그냥 판결해버리지 뭐. 근데 그런 것 자체가 뭔 법률에 위반이 된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어떻게 법률이라는 개념으로 따질 수 있냐고요. 그러면 원래 대법원을 그런 체제로 만들어 놓은 취지 자체를 몰각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고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럴 수 없어 이러면서 지금 계속 버티고 그때 이게 선거할 맞습니까? 때 다 참여했었잖아요. 2명이 소수 의견을 통해서 이건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그것을 판결을 내리는 데는 다 배석해가지고 맞아요. 다 같이 네.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법관 임명할 때 물론 대통령의 뜻이 반영이 되죠.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하고 대통령이 교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하는 절차를 밟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임명되자마자 대법관 이런 사람들 추천하면 이 사람이 임명 못해라고 협박하듯이 얘기했어요. 그다 보도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막무가내로 대법관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한결같이 한 명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찬성 의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대법관 둘이 반대한 의견을 맞아요. 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오정미. 예.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우리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정권 넘나들면서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8대0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거는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에 의견 일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까지 합의하는 절차들을 밟아 나갔던 거고 최소한 사회 혼란을 막겠다고 하는 헌법재판관들의 인식이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은 2명의 대법관을 선택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이 윤석열 정권이 임명했던 대법관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목소리 내면서 사실 판결문보다 더 많은 반대 의견이 적혀 있는 그런 판결문을 버젓이 내놓는 이게 오히려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하는 비난을 비껴가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자, 2021년 4월 23일에는요, 국민의힘의 그 주호영 의원이 그때 당대표 권한대행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김명수 대법원장을 사자 신중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자 안에서 사자 몸을 갉아먹는 벌레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사자 신중층이다. 사자 몸을 갉아먹어 결국 사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곤충으로 비유를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내부에서부터 부패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김성환 평론가 말한 것처럼 그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는데 사표를 반려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제출했다. 자신이 몸담았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판사를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보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된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차량까지 막아서면서 몸으로 막았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열면서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부끄러움의 장소가 되고 있다. 오직 김명수라는 자격 없는 사람이 대법원장직을 차고 앉아 온갖 사법행정을 농단하고 권력과 내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기자회견에서는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다가서려고 하다가 경찰하고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하고 비추어 보게 되면 지금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잘못된 행동 또 사법 신뢰를 추락시키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상대적으로 좀 얌전해 보이네요. 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추미애 의원님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을 정치적 갈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실과 법리를 왜곡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윤석열 석방하고 내란 공무원들을 판판히 영장 기각하는 그런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 조희대 코트는 헌법과 법질서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볼 줄 모르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거취를 속히 정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 절대 나는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현희 의원이 청문회 때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진행이 사실은 위법한 것이었다. 문서로 이거를 봐야 되는데 2025년 10월 10일부터는 사실 전자기록으로 봐도 되도록 개정이 됐지만 그 전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문서로 안 만들고 즉 프린트물로 보지 않고 전자문서로 봐가지고 마치 이거를 대법관들이 다 확인한 것처럼 하면서 파기환송 판결 내린 거는 무효다. 이제 이런 얘기를 그때 청문회장에서 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기록으로 컴퓨터 모니터로 봤다 이런 그 천대엽 처장의 진술도 있었는데 로그 기록을 내놔라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거는 무효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이 작년 10월 10일부터 시행이 됐거든. 네, 원래 그 형사 사건 기록은 서류 종이로 보게끔 되어 있었었고요. 그것 때문에 전현희 의원이 그거를 그 당시에 지적을 해서 큰 문제가 됐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처장이었던 천대엽 처장이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뭉개는 그런 이상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었었고 사실은 다 상당히 놀라울 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도 이거 문제다라는 걸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하나 잘못하고 있는 거는요. 대법원장 제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일이 넘도록 대법원장 제청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청와대하고 지금 기싸움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법관 제청이잖아요. 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대통령 청와대실에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조금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밑에서 조율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청이라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추천과 제청은. 네. 그냥 추천은 이런 사람 어때요? 제청은 이 사람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잖아요. 네.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좀 인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또 청와대에서 할 말도 또 맞는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좀 우리랑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좀 제청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조율당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헌법에 제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그것을 좀 인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명은 그냥 자동적인 임명이고 제청 권한을 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노태학 대법관이 오늘 퇴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는 13분의 대법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 명을 사실은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임명하기 위해서 1월 21일 정도에 4명이 추천이 됐었습니다.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근데 원래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1순위로 제청을 하고, 1순위로는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난번에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무죄 판결했던 그분을 1순위로 제청을 하고 2순위로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2순위로 제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은 사실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1순위로 하고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를 2순위로 아마 그때 의견이 나왔었나 봐요. 그러다가 조희대 대법원에서 그렇다면 좋습니다. 우리는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를 제청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인사인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가 조금 더 적격 인물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분으로 좀 제청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는 그분의 적격 여부를 떠나서 남편이 이미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 있다. 부인하고 남편이 같이 한 명은 대법관으로 한 명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김민기 고법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진보적인 판결을 많이 내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김민주 네.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우리법 연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그 노이로제랄까요? 아니면은 그 내력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무슨 말만 나오거나 어떤 재판 결과만 나오면은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지부터 따지고 그거부터 뒷조사하는 게 보통 국민의힘의 태도인데 아예 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을 갖다 대법관에 앉힌다니까 굉장히 좀 싫겠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트집 잡는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아니 저기 부부가 둘 다 판사여서 둘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열심히 또 그 높은 자리까지 가면 축하할 일이지 또 임명도 안 된 김건희 씨는 권력을 행사했는데 당당하게 임명된 부부가 각자 있는 또 요새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하고 관계도 좋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건가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근데 자존심 상하나 보죠. 무슨 자존심이요? 아니 저 부부가 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인데 지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되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상위의 어떤 그 결정을 내리는 기관 자리를 지금 두고 네. 대법원은 절대 우리 헌법재판소에 재판소 혼재 문제 때문에 반대했을 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최고법원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지금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남편이 헌법재판관인데 부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건 자존심 상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진행됐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뭐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단순히 부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건 저는 좀 설득력이 떨어져 보여요. 이게 고리장 얘기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요. 전례와 관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성 대법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김민기님은 여성이죠. 예. 그러니까 여성 대법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지나치게 적었고요. 다시 또 그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전부 다 지금 그리고 또 한 60대 정도 되는 그런 대법관들이 전부 임명되면서 예전식으로 되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법관 임명할 때 대법관의 다양성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싸그리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여성 대법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청와대가 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뭐 부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저는 좀 어떤 여성들 붙잡고 물어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전례와 관례가 없는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부부가 최고의 사법기관에 있는 게 또 맞는 것이냐 그런 비판도 있고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법관 증언법도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이분을 상당히 뭐 대법관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네. 뭐 증언된 그 안에 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은 재청권을 좀 인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냥 그런 생각이 약간 좀 기싸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1순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윤성식 부장판사는 지금 내란 전단 재판부로 가버렸기 네. 때문에 임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손범기 부장판사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조이대 픽인 거예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요구했던 게 김민기 고법판사를 1순위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한 명을 더 얘기했던 건데 굳이 그걸 순서를 다 뒤집어 가지고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재청권을 갖고 있잖아요. 일종의 이제 비토를 하겠다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오히려 비토권이 청와대 아니라 쪽에서도 그럴 것 가진 같아요. 권한 재청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국회를 떠난 지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대법관 원래 국회 동의 의결을 하나요? 동의. 그죠? 대법관. 이거는 저기
그 대통령실에서 예, 제 기억에도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도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대법원을 오히려 존중해서 협의를 하는 거지. 아니 대법원이 제청한다고 그 와봐야 국회에서 의결될 리도 없고 동의가 될 리도 없는데 더 망신 주기 싫다는 의미에서 조율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비토할 수 있다. 그 말. 아니 뭐 국회 동의 절대 다-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지 않고 재청권을 준 것 자체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사법부를 존중하라는 의미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 네. 장성철 소장 같은 말도 있지만 이제 우리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민주 대변인과 같은 또 견해도 있어서 근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아무래도 상징성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임명하는 첫 번째 대법관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대법관이 현저히 지금 줄어든 상황에서 다시 좀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약간 기싸움하듯이 내지는 항의 표시를 하듯이 근데 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대법관의 임명 몫이잖아요. 몫. 다 몫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국회 몫도 있고 대통령 몫도 대통령 있고 몫도 대법원장 몫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대법원장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게 대한민국 헌법상의 제도와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역대 최장 대법관 공백 사태는 지난 2017년도에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이 늦어지면서 발생했는데요.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하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때 140일 정도 네. 임명이 늦어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임기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실상은 레임덕이고 그렇죠. 이걸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만두는 순간 본인과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오늘 또 법원노조에서도 또 입장을 또 냈더라고요. 네. 지금 법원노조가 아주 활발하게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가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청와대까지 가겠다 그랬는데 집회 신고를 안 해가지고 침묵에 산책 시위를 했다는 게 조금 나와 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도 당했고요. 청와대에서 도보 행진을 했는데 집회 신고를 안 하는 바람에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뒤따라가던 이상한 사람들만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김민수 최고위원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고? 오늘 이 집회가 집회 신고가 되지 않아서 구호를 하거나 지금 이렇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저희가 피켓도 못 들고 있습니다. 대래 지금 국민의힘에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니 사실 근데 지금 저게 장애투쟁하겠다고 나선 첫 일성 아니었습니까? 어제 막 다 모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모인 사람도 별로 없었었고. 제가 보니까 그 국회 본청 밑에 계단 있잖아요. 네. 거기 있는 분들 대략 세보니까 200여 분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아주 힘겹게 청와대까지 걸어갔는데 한심해요. 이렇게 집회 신고를 안 했다는 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챙기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의원들이나 사무처상직자들이나 뭔가 나상 하나가 빠져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좀 이런 걸 왜 하나라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대한 절차적인 하자를 불러일으켰죠. 엄청나게 깨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간 화면을 보니까 그냥 진짜 산책하더라고요. 점심 먹고 그냥 살 빼려고 운동하려고 산책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기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투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막 피켓 들고 여기 어깨띠 두르고 막 주위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하자고 막 하고 구호도 외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앞만 보고 걸어요. 이런 걸 왜 하냐고요. 한심해요. 수준이 네. 낮아요. 사법개혁 3법이죠. 법외국제,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언법 이것에 반발하는 의미로 국민의힘이 규탄대회를 열면서 오늘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을 한 가운데 사법 독립 헌정 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 대장정 규탄대회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출정식을 마친 뒤에 국회를 벗어나서 여의도공원 마포대교 등을 거쳐 청와대까지 이동하는 도보투쟁에 나섰는데 청와대에 지금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안 계신데 지금 청와대까지 간다는 것도 좀 웃기고 실제적으로 모인 사람도 너무 적고 그다음에 침묵 시위를 일관할 수밖에 없이 신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 쫓아다니는 사람들만
윤석열 어게인,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것만 외치고 우리 공화당 또 팻말도 막 보이고 그랬다는 것인데요. 참 장동혁 대표 아파트 팔기 싫어서 그랬나? 꼭 뭔가 있으면 꼭 저러더라. 지난번에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있었던 단식도 그렇고 네. 꼭 한동훈 전 대표 나서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궁지에 몰릴 것 같으면 저렇게 극단적인 방식들을 쓰더라고요. 얼마나 저게 급조가 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 장애 투쟁을 하겠다 그러면은 좀 사람도 많이 모으고 좀 새도 좀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만한 명분을 좀 갖춘 다음에 장애 투쟁을 해야지 되는 건데 지금 선거가 90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장애 투쟁할 때예요. 지금 선거 운동 열심히 해도 모자랄 시간인데 사법개혁 3법 그 진짜 반대한다고 치면 국회 통과하기 전에 그러면 했었어야지. 할 그러니까요. 거라면. 네.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한테 찾아가 가지고 거부권 행사라고 지금 쪼르듯이 저러는 건데 모양도 희한하고 초라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한심해가지고 말할 그게 없었지. 이게 이런 거래요. 시몬 리님이 말씀하시는데 저게 처음에 고성국 TV에서 생중계 하다가요. 고성국이 자기 스케줄 때문에 빠져버렸대요. 아, 와 이게 진짜 저 황당하다. 진짜 장동혁 대표가 직접 집회를 나간 거잖아요. 왜 나왔죠? 네. 근데 원래 예전에부터 국민의힘과 저희 민주당 정통적 그 당직자들 이렇게 보면 민주당 당직자들은 이 보좌진들도 그렇지만 좀 동지 같은 느낌이 있어서 좀 친한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면 지금 뭔가 잘 짜져 있는 군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위계 질서도 분명한. 옆에서 봤을 때. 근데 이렇게 집회 신고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좀 뭔가 혼란스럽고 무너졌나? 네. 어떤 이제 질서나 체계가 좀 놀랐습니다. 옛날에 여의도 연구원도 우리 민주연구원이 좀 모델로 삼을 정도로 굉장히 우수한 그렇죠. 정책들을 많이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저기 그분 누구 젊은 분 그 장해찬. 그분 있는 연구소가 돼서 막말 연구소가 돼서 이제 좀 야 이게 좀 당의 어떤 힘이 약해졌구나 이런 것도 하나 처리 못할 정. 아니 근데 당에 알아봤더니 네. 왜 집회 신고를 안 했냐 그랬더니 실무적인 실수라서 다들 말하기를 지금 꺼려하고 조심스러워한다고. 그러고 이 도보 산책 시위가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내생계 그거잖아요. 이재명 독재를 막겠습니다. 네. 그리고 헌정수호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긍정평가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하고 있다라고 인식할 만한 뭐가 있나요?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 자기네들 지지층 빼놓고는. 그리고 헌정수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윤석열 내란 1심 재판도 지네들 인정도 안 해놓고 무슨 사법독립 헌정수호한다고 그러냐고요. 이게 안 맞는 거야. 행동하고 메시지랑 명분이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참여도 적고 열기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생색내기용 헐리우드 액션이에요. 아니 게다가 너무 어이가 없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 독재자에 이어 이란 독재자의 최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은 지금 이 시점 독재의 길로 가려고 한다. 이러면서 대통령 보고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독재자가 아닌 걸 알리게 된다. 뭐 이런 취지를 말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좀 그러면 뭐 미국에 가지고 폭격하라는 거야 뭐야. 그러니까요. 비교를 할 때는 비교를 해야지. 뭐 맨 그냥 옛날 뭐 베네수엘라 얘기하고 뭐 아르헨티나 사례 얘기하고 뭐 툭하면 뭐 습관적으로 이런 얘기 꺼내는데 도대체 뭐 앞뒤가 맞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 그걸 또 뭐 설득력 있게 들어주지. 그러니까 최소한 보수가 뭔가 주장을 하더라도 저 국민들한테 공감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조차 안 되는 데다가 지금 장 수장도 얘기하신 것처럼 독재는 윤석열이 하려고 그랬고요. 헌정질서 무너뜨린 건 윤석열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치. 그 세력하고 절연도 못하면서 지금 무슨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독재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어느 독재자가 자기가 회의하는 거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전 국민한테 다 공개하는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윤석열이 했던 것처럼 맨날 경로하고 막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게 독재자지. 네.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독재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유, 근데 우리랑은 사고방식이 너무 다른 것 같고 근데 장동혁 대표 사실은 지금 다들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글우글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지금 공천만 끝나봐라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당대표를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자기들이 생각을 해도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와 행위가 상당히 좀 수준이 낮고 또 자기 당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당대표직을 남용하고 네.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딱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야당 지도자라면 정말 큰 담론 던지고 정말 대안도 좀 제대로 마련하고 그러니까 사법개혁 3법 저도 문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고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독재 이렇게 가지 말고 이러이러한 부분 분명히 문제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대안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래야죠. 프레임 가지고 해봤자 이거는 지는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선거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장동혁은 수준이 낮다. 정치인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트님이 독재 좀 합시다 차라리 이런 얘기 좀 아니, 하고 독재는 계시는데. 하시면 안 되죠. 근데 더 웃긴 거는 오늘 그 이상규라고 하는 무슨 당협위원장이 성북을. 네,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대구행에 같이 갔던 네. 전현직 의원 8명을 고발했습니다. 윤리위에 제소했죠. 근데 현직 의원이 7명이고 전직 의원이 아마 그 누구더라? 그분 한 명이던데. 김경진 의원. 네, 네. 네. 그러면 이 8명을 전부 다 지금 윤리까지 설마 갈까 했는데 정말 이렇게 보내놓고 다 제명시키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고성국 씨 지령을 저기 그대로 수행하는 거죠. 장성철 대표는. 네? 아, 장성철이래. 장대영 대표. 장서철 장대구나 좋으니까. 그러니까 고성국 씨가 계속 주장하던 거예요. 그 사람들도 윤리에서 처리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막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따라다니는 비례대표 있잖아요. 제명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의원직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명하면은 탈당이 아니니까. 네. 예. 그러면 의원직 유지하면서 의원직 유지하면서 할수 나가는 있죠. 거죠. 한동훈 당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게 낫지 않을까. 도대체 저렇게 비민주적인 이상한 정당에서 어떻게 정당 생활을 합니까? 정말 창피합니다. 저 정말. 근데 아마 그런 의원들에겐 제명 안 하겠지. 아니, 그렇죠. 나가- 제명해줘라고 막 계속 단계심에다가 제명해달라고 막 하고 올리고 네. 또 이제 옆에 가가지고 막 또 비판하고 방송 나와가지고 장동영 막 욕하고 그럼 제명하지 않을까요? 전례상 보면 근데 이제 제명 유도. 그럴까요? 거의 고쳐 쓰기 어려운 단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부정선거 토론회 끝나자마자 부정선거 감시 뭐 TF를 만드니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는 이 사람 제정신 아니구나.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당무 거부를 하든가 아니면은 의원들이 집단으로 물러나라고 하든가 지금 지도 체제를 못 무너뜨려 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뭐 당면하게 바로 선거가 또 있으니까 그런 혼란이 있으면은 같이 죽자는 얘기처럼 비칠 것 같아서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은데 부디 이번 선거가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장동혁 대표나 장동혁 지도부 그냥 끝내게 뭐 어떻게 하든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래도 나름 한국 사회에서 뿌리를 갖고 있는 정당인데 뭐 간판을 어떻게 바꿔 달든 그 뿌리가 있는 정당을 저런 식으로 장동혁 자기 개인의 정당화 시켜가지고 다시 또 보수의 또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경쟁하는 체제가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진짜 보수 스스로 괴멸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 재산만 자기가 홀랑 빼먹고 가겠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장동혁 체제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제가 볼 땐 희망이 없어 보여요. 네. 부정선거 TF를 만들었다는 거는 특히 전환길에 부정선거 토론을 보고 만들었다는 거는 부정선거를 이제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이고 자기가 선관위원장이기도 했어요. 각 자식층이 이제 있는 지역에서 네. 그런 사람이 부정선거를 인정하고 그런 부안해동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움직이겠다는 건가요? 이준석 대표가 어제 전화 왔더라고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뭐라고? 막 여러 가지 전국 현안에 대해서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네. 자기 정말 너무나 황당하대. 뭐가 황당하냐 그랬더니 장동혁이 전환길과의 부정선거 토론을 저렇게 받아먹을 줄 몰랐대. 그래서 자기 정말 황당하다는 거예요. 진짜 야, 그러네. 저 사람 진짜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개혁신당에서 세게 이제 장동혁 거기서- 대표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입장 나왔더라고요. 암덩어리다. 암덩어리다. 이제 완전 이제 장동혁 사람 취급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제 조금이라도 좀 상식 있는 사람들이면 장동혁 대표의 지금 메시지와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 완전히 보수파를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하는 짓이다.
이걸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막 일본 자민련 같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요? 네. 네. 그냥 거대 여당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제 계속 했다고. 되고 보수 쪽까지 중도 보수까지 이렇게 먹어가지고 운동장을 확장해서 쓰니까 포괄 정당이 되는 거죠. 순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네. 보수 정당보단 포괄 정당이 비교해도 되는 자민련하고 자민당하고 비교를 해요. 자민당. 하여튼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친하니까 그 부정선거 토론에 응해준 거는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봐요. 근데 좀 잘한 것 같은데. 공론의 장업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오히려 부정선거를 또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걱정이 좀 되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그걸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설득이 되겠어요? 저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 그 사람들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병은 치료를 못 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내비두고 저도 사실은 하도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진짜 부정선거가 있나? 네. 그렇게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저는 한 3시간 정도 봤거든요. 아, 말도 안 되는 짓을 저 사람들이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잘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아니요, 저는 공론회장으로 그 부정선거를 끌고 나와가지고 같이 토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고 어이가 없는 건데요. 저 사람들이 억지 주장이 만천에 드러났잖아요. 그걸 누가 만천 본 사람들 한 600만 명 봤으니까. 600만 명 본 사람 중에서 부정선거를 믿었다가 나 이번에 판단을 바꿨어. 부정선거 안 믿기로 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그 될까요? 사람들 내비둬야 된다니까. 그건 못 고쳐. 그러니까 그거를 공론회장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인 같으면은 아예 자기들만의 주장으로 왜소화시켜서 이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공론회장에서 그걸 토론하겠다고 덤비면 안 되고. 이준석 대표가 만약 또 피하고 안 했으면 저랑 이제 자 커봐라 준석아 너 이겼다고 부정선거 말이야 너 있는 거는 알면서 거짓말하는 거지 막 이렇게 또 해요. 또. 이준석 대표가 얻어갈 수 있는 정치적 소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토론에 응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인내력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 민주당의 공식 논평을 하나 냈어요. 일요일날 이 부정선거 TF 국민의힘에서 맞는다고 했을 때 결론 얘기하자면은 뭐 앞뒤 빼고 조회수를 높이는 자극적 컨텐츠를 생산했던 부정선거 장사를 공당의 대표가 공당이 정책으로 TF를 만든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정치는 조회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민주당의 논평을 김민주 부대변인이 냈습니다. 너무 점잖게 내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네. 자, 이제 본격화되는 6.3 지방선거 윤곽이 지금 나왔는데요. 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출마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이 됐고요. 김동연 경기지사의 저는 행보가 조금 놀라운데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자신이 교만했다. 무릎 꿇고 큰 절도 올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죠. 김동연 경기지사는 솔직히 지난번에 선거하고 난 다음에 조금 문제가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 뭐 잘 아다시피 저는 이 캠프에 있었으니까 네. 그때 이제 아. 김용 전 민주당 부원장이 캠프의 좌장 네, 역할을 그때 엄청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저 도와줬던 그냥 뭐 경선 후보였던 모 선배님 캠프 상원실장 하다가 그게 안 돼서 그냥 시골에 놀러 갔는데 전화 오셔서 노인 지지율이 안 나오니 노인 TF 단장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는 최소한 김용 부원장은 경기도로 안 들어가더라도 그때 같이 여러 고생했잖아요. 고생한 멤버들이 있어요. 네. 그중 몇 명은 전 챙겨줄 거라고 봤는데 아무도 안 아무도 다 잘라버렸던데. 아무도 안 그건 챙겼어요. 너무한 거 심지어는 아니에요? 인수위에까지도 부려먹고 안 챙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아니 그랬는데 이렇게 또 갑자기 교만했다 무릎 꿇고 큰절 올리는 거는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이 경선 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아, 경선 룰이 뭔데요? 지금 5명이거든요. 네. 한 명도 컷오프한 5명 올라가서 5명이 예비 후보 경선을 해야 되면 예비 경선을 해야 되는데 권리당원 100%예요. 아, 권리당원 100이에요? 권리당원이 권리당원만의 의견으로 뽑는군요. 3명을. 3명을. 예. 그리고 3명을 올라가도 선호 투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선 투표. 근데 일단 1차 예비 경선이 100% 권리당원이니까 지금 김동연 지사가 높은 지지율이 나타나는 거는 일반 도민들의 그렇죠. 조사 네. 퍼센트거든요. 현역 프리미엄이 좀 많죠. 네, 그런데 당원으로 좁히면은 사실 지금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를 의식해서
큰절 올린 것 지금 같은데요. 후보가 누구죠? 김동연 지사, 추미애 의원, 한준호, 의원, 그다음에 양기대, 양기대 의원. 네, 컷오프 안 시켰어요. 그러네. 민주당이 이렇게 훌륭한 당입니다. 네, 그리고 한 분이 또 누구죠? 한 분이 볼까요? 권칠승 의원님. 아, 맞아. 권칠승 네. 의원도 추미애 의원하고 같은 날 출판기념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김병지 의원은 처음 그냥 중간에 드랍해버렸고 이 네, 5명 중에서 3명이 권리당원의 의견으로 뽑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중에 한 명은 어떻게 뽑아요? 5대 5입니다. 그때 가서. 일반 여론조사하고 예. 당원하고. 예. 그러면 지금 일단 누가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결선까지 가지 않는다고 결선- 결선까지 가지 않으면은 예. 저 김동연 지사는 희망이 별로 없죠. 뒤집힐 왜냐하면, 가능성이 많죠. 권리당원들만 가지고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뭐 각 신문이나 이런 데서 많이 돌렸잖아요. 돌린 거 보면은 당원들 사이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제일 높게 나오죠. 지금 판세를 보면은 어쨌든 간에 김동연, 추미애, 한준호 3명이 추가 갈 가능성이 5대 5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권칠승, 양기대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또 저는 막판에 추미애 그다음에 한준호 의원이 합칠 수도 있군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합치면은 누가 그러면 양보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지금 경기도지사 윤곽이 없어요. 나왔습니까? 아무도 쌍철, 쌍철? 원유철, 심재철 아, 두 분 외에는 없습니다. 와 진짜 원유철 심재철 너무 오래되신 분들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요. 김은혜 의원도 안 나간다고 그랬고 불출마선. 안철수 의원도 안 한다고 그랬고 안철수 의원은 서울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부산시장 근데 또 내보낸다. 부산시장 얘기도 나와요. 안철수 의원은 뭐 난장판. 여기저기 전부 다 지금.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포기한 겁니까 국민의힘은? 아니 왜 쌍초를 아니요. 무시하고 그러세요? 그분들 그래도 막 원내대표하고 정책위장하고 그래도 높으신 부위장도 분이- 하고 오선하지 않았어요? 원인철 오선. 그렇게 높아요? 오선이 성적이? 심재철 둘 다 한 5선 했어요. 야 그렇구나. 웅장하죠? 네,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네요. 진짜 대단하네요. 자, 그럼 또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또 관심 있는 데가 인천 계양을이잖아요. 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이 송영길 전 대표하고 누가 지금 될까요? 아니, 이건 부대변인께 그래. 얘기를 듣는 게 분위기가 오히려 나을 것 어때요? 같아요. 어때요, 분위기? 이거 말 잘못하면 좀 공격받는데 저번에 한번 변호사님하고 진행할 때 네. 슬쩍 저는 뭐 제 개인 생각인 걸 전제로 네. 말씀은 드렸죠. 네. 그 연수는 좀 지명도 있고 좀 세신 분이 가야 이길 것 같고 계양은 비교적 신인이 가도 이길 지역에서 두 군데 다 이기려면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길 대표님은 당이 선당후사 정신이 투철하신 분이라 당이 결정하신 대로 따르실 거다라는 말도 좀 덧붙였는데 이 말 했다가 또 이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얘기했어요. 네, 난 네. 당에서 네, 결정하는 대로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 따르겠다.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삼실장 회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하고 그 박찬대. 이분이 공보실장이었잖아요. 예, 네. 박찬대 의원 비서실. 비서실장, 한준호 의원 수행실장, 이 3실장이 회동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힘을 실어주는 거죠, 뭐. 김남준에게 그렇죠. 인천 계양을에 그렇게 봐야죠. 대통령의 뜻이니까. 반대로 저기 뜻이다. 아니 뭐 그 박찬대 의원님이니까 야 저기 괜히 계양 가서 송영길 대표한테 혼나지 말고 내가 밀어줄게 연수와 이러고 셨던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니, 이거 가지고 뭐 정책 해석이 많이 나오는데 뭐 네. 백브리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인연이 있어서 네. 이렇게 그 마주쳐서 만났는데 에이, 순진하기는. 보다는 밥 먹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던데. 아 그래요? 아니 김남준 전 대변인이 지금 개항을 공천을 고집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박찬대 한준호가 만나줬다라는 거는 여기다가 힘을 실어줬다라고 봐야지. 오히려 안돼 개항을 나가지 마 이렇게 설득하려고 했다는 거는 조금 오히려 오해 살 만한 잘못해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오해 살 만한 거 아니에요? 오해 살만 하면서도 왜 이런 모임을 만들겠냐. 홍영길 전 대표가 왕따 되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러한 부담감 있으면서 왜 했겠냐고요. 아니 네. 그러니까. 야, 우리 화면이 막 4분할로 나오니까 또 멋있네요. 우리 PD님 진짜. 저도 아니, 정윤주 대변인처럼 이렇게 송영길 대표께서 큰 정치인이니까 좀 보다 조금 더 어려운 데 가가지고
승리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뒷받침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 되지 않을까 결국엔. 당이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네. 인천의 당원들도 그렇고 지자도 그렇고 괜히 오해하고 서로 또 이렇게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조국 대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대표 4월에 출마는 한다. 근데 어디로 나간다는 말은 안 하면서 자력갱생 얘기도 하고 또 실제 민주당이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래서 지금 경기 평택을하고 군산. 전남 군산 뭐 거기 세 군데 지역이던데 거기 나갈까 했는데 또 부산에 나가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에서는 부산 나가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아, 민주당. 그러니까 연합 단독 후보 형식으로 해서 부산 가서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산에 특별히 전재수 장관 지역구 북갑에 그렇게 지명도가 높은 없어요. 지금 분이 후보가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럼 상징성이 있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 전 대표랑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국 대표 그러면 입장에서는 나 좀 위험한 곳 지역에 왜 보내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박민식 후보가 예전에 분당 갔다가 네. 영등포 갔다가 강서 갔다가 막 이런 분이 지금 다시 갔잖아요. 북갑에 되게 많이 혼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고. 근데 국민의힘 후보를 낼 거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나가잖아요.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그래 좀 지명도 있는 사람 내보내면 여기도 먹을 수 있겠는데 표가 갈라지니까 한동훈 대표 측은 그래 국민의힘 후보 약하니까 나는 보수 우파의 미래니까 그래도 부산 사람들 나는 키워주지 않을까 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제 대구를 조금 포기한 듯한 느낌이 사실 들어요. 안 부산까지. 나올 것 같아요. 안, 지역구가. 자리가 안 나올 것 같다. 아, 얘기가. 자리가? 후성갑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 뭐 달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는 안 될 것 같다고 안 하고. 되겠죠, 안 그래서 되겠죠. 국회의원 자리 뭐 비워야지 가가지고 출마를 하는데 자리가 아마 안 나올 것 같다고. 지금 부산에 그래서 나올 때는 주진우 의원이 나옵니까? 부산시장으로? 근데 본인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체급만 키워놓을 것 같고 경선도 나갈 거는 같아요. 실제는 안. 근데 뭐 그렇구나. 부산시를 담당할 만한 네. 경력이라든지 능력이 없잖아요. 네네. 그냥 초선원에다가 법률비서관하고 뭐 검사였는데 과연 행정을 잘할 수 있을까? 이 판단을 해보면 박영준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진은 좀 까우뚱? 여론조사를 봐도 사실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러지 않아도 진짜 검사 못할 것 같아. 검사 출신 대통령한테 확 됐는데 지금 검사에서 바로 국회의원 배치 달았는데 아니 그리고 그분 의정활동 하는 거 보면은 막- 썩 믿음직스럽진 않잖아요. 그냥 곱게 자라가지고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정치 배운 사람처럼 행동하잖아요. 공감을 좀 못 얻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소문도 많아요. 조국 대표가 북갑으로 나가면 재밌는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부산 출신이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연고가 없어요. 연고가 부산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 급에 되는 정치 지도자는 전국이다. 본인 연구가 있. 국회니까. 예. 아니,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조국 혁신 나가서 지민 비조 얘기했는데 이번에 시민 북한이 될 것 같다. 아, 그건 뭐예요? 시장은 그 민주당을 하고 내 북갑은 한동훈이한테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 같다. 그 김성환 평론가님이 소문 내고 다녔구만. 아까 김은지 기자도 그런 얘기하던데. 지금 당의 분위기, 민주당 분위기로는 네. 평택 군산을 조국 대표한테 권유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에 합당의 파열음이 생각보다 그러게요. 당원이 그냥 자리 민주당에서는 비켜주기는 그거는 쉽지 조금 않아. 어렵죠. 그렇죠. 부산은 그래도 좀 이렇게 지금 아직 하기로 합의만 됐고 서로가 저 단일화 합당을 위한 그 상설기구 움직임이 없거든요. 아마 이게 되면은 이 안에서 이 논의까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재수 의원도 한 3번 떨어졌나요? 네, 두 번. 두 두 번. 번인가요? 네. 그 방- 고정 박민식 끝에 두 번. 결국 이제 북갑에서 돼서 박민식 개인기로 사실 어찌 개인기로. 보면 계속 대단한 분이에요. 예, 개인기로 당선이 계속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본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민주당 아무리 끌어봐야 40을 못 넘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5에서 10을 그러니까 성향은 국민의힘인데 전재수 개인을 좋아하는 사람을 5에서 10%를 갖고 와야만 이겨서 자기가 이제 국회에서 발언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그런 것 좀 이해해달라고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재수 의원이 밀어주는 사람이 매우 의미가 있겠네요. 있는데 여기에
특별하게 그 보이질 않는 것 같은데요. 워낙 예. 쉽지 않은 데고 전재소원이 너무 탄탄하게 해놨으니까 넘볼 사람이 없었죠. 알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오늘 방송 또 재밌게 잘 해봤고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고요.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주는 곳입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당신에게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립니다. 1644-1236 또는 010-7613-3303으로 연락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현명한 보험 플랜 만들기 위해서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잊지 말고 문의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신선도 100% 제철 숭어 깔끔 손질했습니다.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국내산 자연산 당일 입고된 숭어만 100% 준비했고요. 배송 중에 자연스러운 숙성 과정을 거쳐서 더욱 맛있어지기 때문에 택배 발송하기에 매우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제철 생선에 가정에서 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여러 해 판매해온 노하우로 가장 신선하게 보내드릴 수 있는 스킨 진공 포장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니까요. 꼭 한번 주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만 자그마치 400g 드립니다. 성인 기준 2, 3인분 양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에 한 팩 올리면 딱 좋습니다. 완벽한 이 제품 경양푸드에서 만드는 숭어회 스픽스에서 공동구매 가격으로 거품 싹 빼고 최저가 22,900원 25,000원이 안 되네. 22,9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